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김보민입니다. 폐암, 식도암을 비롯해서 흉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오랜 치료법으로 가슴을 절개하는 개흉 수술이 있고요. 기구를 삽입해서 치료하는 흉곽경, 그리고 로봇 수술도 있습니다. 치료법을 결정하는 기준도 궁금하고 방법에 따라 장단점도 있을 텐데요. 다양한 흉부 수술법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호흡기 감염병으로 지적되는 백일의 증상과 치료, 예방접종이 강조되던데요. 백신과 일상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클리프 아담스 싱어스의 You Are My Sunshine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폐암을 비롯해서 흉부 수술이 필요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슴을 열어야 하는 개흉 수술을 비롯해서 흉곽경 수술도 있고요. 로봇 수술로도 가능합니다. 수술적 치료의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개흉 수술, 말하자면 가슴을 열어야 하는 치료는 지금도 진행되는 걸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장효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폐식도암과 같은 흉부 수술이 필요할 때 가슴을 열고 진행하는 개흉 수술이 일반적이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이 개흉술을 이용한 폐암과 식도암 수술은 2000년 초까지는 이제 주된 치료 방법이었죠. 그 전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왔던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제 흉곽경 수술이 이제 폐암에서는 2003년부터 국내에서, 그리고 식도암에서는 이보다 조금 늦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서서히 흉곽경 수술들이 이제 비중을 늘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수술법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지금도 개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물론 이제 조기 폐암을 앓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흉곽경 수술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예전에 결핵을 앓아서 유착이 심하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매연을 많이 이제 들이마셔가지고 임파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같이, 석탄같이 딱딱해져서 혈관과 박리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흉곽경 수술이 이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종양이 매우 커서 혈관을 침범하거나 기관지를 침범하는 이러한 어려운 수술인 경우에는 여전히 개흉술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또 최근에는 개흉술이 조금씩 더 늘어나가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우리가 못한다 하던 이런 케이스들, 너무 진행이 돼서 이건 수술 못합니다 이랬던 환자들이 항암요법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해서 면역치료나 이런 걸로 해서 훨씬 더 종양을 줄여놓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개흉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개흉술의 비중이 조금씩 더 느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수술로 볼 때 개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몇 % 정도 될까요? 물론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개흉술이 담당하는 이 병기랑 흉곽경이 담당하는 병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초기는 거의 100% 이제 흉곽경으로 된다. 후반기로 갈수록 개흉술의 비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저희 병원 사정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냥 병기 상관없이 통틀어 폐암 환자 얘기 드리면 한 10% 미만으로 한 7에서 8% 정도는 개흉술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흉곽경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폐암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개흉 수술이라는 게 그럼 갈비뼈 사이를 절개하는 건가요? 어디를 절개하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이제 흉곽은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안을 이제 접근하려면 뼈와 뼈 사이를 절개하고 이 뼈를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 두 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벌려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폐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을 접근하는데요. 위치는 이제 보통은 이제 남자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젖꼭지 위치가 이제 4번 늑골과 이제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늑골의 이제 개수를 세고, 그래서 5번과 6번 늑골 사이를 절개하거나 아니면 6번과 7번 늑골 사이를 절개를 해서 이제 벌리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갈비뼈 사이를 절개하는 것과 흉골을 절개하는 건 어떤 차이일까요? 상태에 따라 좀 다를까요? 이제 흉골이랑 갈비뼈는 이제 서로 다른 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옆구리 만져보면 이렇게 오돌도돌 이렇게 뼈가 만져지죠. 네네. 이거 이제 갈비뼈고, 흉골은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내 턱 밑에 정중앙 가슴을 만지면 이게 단단한 뼈가 만져져, 이게 흉골이라는 뼈거든요. 네. 그래서 갈비뼈는 양 옆에 12개가 존재하고 흉골은 몸 정중앙 제일 앞쪽에 이제 1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흉골을 절개를 하고 벌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노출되는 거는 심장. 흉골 절개술을 한다라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심장 수술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고,
폐암이나 뭐 이런 우리 일반 흉부 쪽 수술할 때는 옆구리에 갈비뼈를 절개하고 이제 벌리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 남게 되는 흉터는 좀 어쩔 수 없을 텐데 흉터의 길이가 꽤 좀 길지 않을까요? 네, 개흉술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뭐 20cm에서 뭐 길게는 25cm 정도 길이가 필요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흉곽경수술에 비하면 상당히 긴 절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통증은 어떨까요? 심할까요? 아, 그렇죠. 예, 뼈를 이거 강제적으로 자기 위치에서 우리가 벌리는 거다 보니까 벌리는 과정에서 뼈가 탈골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흉곽경수술보다 이제 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벌리는 과정에 뼈가 부러지거나 탈골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뼈 밑에 늑간신경이라고 하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는데 네. 우리가 벌리는 기구랑 그 갈비뼈 사이에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치게 돼서 그 통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좀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느껴지면 일단 폐 쪽이라 숨쉬기가 힘들 텐데 어떨까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갈비뼈가 이게 살짝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네. 지금 한번 이렇게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후 내뱉어 보시면 어때요? 가슴이 이렇게 쭉 올라왔다 다시 내려왔죠.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갈비뼈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늑간신경이 다치거나 아니면 개용술을 해서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이걸 이렇게 깊게 들이마실 때 아파가지고 환자가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심호흡이나 이런 거를. 그럼 합병증의 위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용술이 흉곽경 수술보다 이제 합병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그럼 이 여러 합병증의 위험 중에 특히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우리 이제 흉부외과 수술하면은 가장 흔하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무기폐, 폐렴. 여기 이제 주요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단 우리 흉부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뭐 외과 수술, 정형외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도 다 무기폐, 폐렴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전신 마취하게 되면은 그 마취 약제 때문에 이 폐 기관지 내 분비물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특히나 우리 흉부외과는 폐를 자르거나 막 이러기 때문에 자른 부위에서 미세한 출혈들이 있어서 수술 후에 폐 안에서 백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분비물, 피가래 이런 것들을 수술 끝나고 이제 잘 뱉어내야 이제 폐렴이라든지 무기폐 같은 이런 합병증이 안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에 쌓여 있게 되면은 우리가 고인물이 썩듯이 네. 가래 같은 게 이제 쌓여 있으면 거기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침을 좀 계속 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뱉어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이제 뭐 뽑아줄 수가 없거든요. 환자분이 뱉어내야 되는데 네. 기침을 숨 쉬는 것도 깊은 호흡도 지금 힘든데 기침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수술 부위가 퍼져 나간다 이런 표현들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잘 참고 기침을 하셔야 수술 후 합병증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자, 개용 수술에서 흉곽경 수술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반에 얘기 드린 대로 네. 2000년 초반에 국내에서 이제 도입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010년 이제 후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크게 막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제 20년도 채 안 된 거죠. 그쵸. 흉곽경 수술이. 그럼 흉곽경이라는 게 내시경 기구를 좀 넣어서 하는 수술인데 개흉 수술이 가슴을 열어서 진행하는 수술이라면 흉곽경은 구멍을 그럼 뚫는 건가요? 그렇죠. 그 개용술은 갈비뼈 사이를 절개해서 벌려서 크게 벌려가지고 사람 손이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한다라고 그러면 흉곽경 수술은 갈비뼈 사이에 작은 구멍을 내서 사람 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구가 대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흉터는 그럼 앞서 했던 것보다 좀 적을 텐데 몇 개 정도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좀 수술하는 사람들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양한데요. 네네. 가장 이제 국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폐암을 예를 들면 구멍을 3개 정도 뚫어서 네. 하나는 좀 크게 뚫고 나머지 2개 좀 작게 뚫어서 이제 하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고 하지만 이제 뭐 수술자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네.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서는 구멍이 4개인 경우도 있고 2개인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나로 줄여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좀 발전을 한 거네요. 하나만으로도 단일공으로도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모든 뭐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거를 하시는 건 아니고 네. 단일공 수술을 이제 또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계십니다. 아하. 궁금한 게 이제 구멍을 통해 들어가는 내시경 기구의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제 복강경 수술하는 기구보다는 흉곽경 수술 기구가 조금 더 짧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가 보통 한 25에서 33cm 정도, 그 정도 길이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흉곽경 수술에서 기구가 들어가는 구멍만 좀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절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안에 우리가 뭐 장기를 절제를 하면 이걸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1cm짜리 구멍으로 뭐 폐를 끄집어낸다든지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절제된 폐를 밖으로 꺼내기 위한 만큼의 공간이 필요한데 네. 일반적으로는 한 5cm에서 6cm 정도 절개면 이제 우리가 수술한 그 장기를 끄집어내는 데는 충분합니다. 자, 개흉 수술을 비교할 때요. 흉곽경 수술의 장점이 상당히 더 많겠죠? 그렇죠. 뭐 절개 길이에 따른 미용적 문제는 뭐 둘째라고 하더라도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회복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수술 시간도 단축이 되는 건가요? 회복 정도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일단 수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빠르게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네. 재원 일수도 개용술보다는 3일 정도 더 빠르게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통증도 적고 수술 시간도 빠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통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안타깝지만은 복강경 수술은 안 아파요. 네. 근데 흉곽경 수술은 아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강경, 배 수술할 때도 똑같이 구멍 뚫어서 하고 흉곽경도 똑같이 구멍 뚫어서 하는데 네. 복강에는 갈비뼈가 없어요. 갈비뼈가 없다 보니까 내가 구멍을 뚫고 기구를 밀어 넣어도 그냥 살이 그냥 밀리거든요. 네. 옆으로. 흉곽경은 갈비뼈 사이에 구멍을 뚫고 내가 기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뼈와 기구 사이에서 아까 얘기한 늑간신경, 갈비뼈 신경이 그 사이에서 손상을 또 받습니다. 눌려가지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다가요. 로봇 수술이 등장하죠. 한 10년 전, 15년 전에 로봇 수술이란 말을 들으면서 그게 가능해? 하면서 저도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PC방에서 게임할 때 마우스 이렇게 막 조작해서 컴퓨터 게임하듯이 네. 콘솔이라고 불리는 이제 조작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 장비를 붙잡고 막 조작을 하면은 환자 안에 있는 로봇팔을 우리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흉곽경 수술도 기구를 좀 삽입해서 진행하는 거고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좀 비슷한 의미인가요? 그렇죠. 로봇 수술도 이제 기구를 이용하는 거고 흉곽경 수술도 기구를 이용하는데 흉곽경 수술은 내 손으로 그 기구를 직접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 손가락 끝에 그 감각이 느껴집니다. 저 네. 기구의 끝에 내가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내가 당기고 있는 게 얼마나 장력이 강한지 이런 것들을 내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로봇은 이게 원격으로 이게 조정이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이 로봇팔 조작 기구를 당겼을 때 실제로 저 로봇팔이 이 조직을 당겼을 때 얼마나 세게 당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고 오로지 눈으로만 이거 내가 좀 많이 잡은 것 같다. 이거 내가 좀 너무 많이 당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로봇 수술과 흉곽경 수술은. 그럼 로봇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나요? 이제 흉배과 영역에서는 아직은 로봇 수술이 그렇게 막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뭐 비뇨기과라든지 산부인과, 외과 이런 데서는 로봇 수술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흉배과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요. 폐암 수술에서 한 5, 6% 정도만 지금 로봇 수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개용 수술, 흉곽경, 로봇 수술까지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지만 목표는 암을 제거하는 거죠. 기구보다는 수술 후의 결과를 생각해서 방법 결정하실 텐데 그럼 가장 우선하는 부분이 뭔가요? 무엇보다는 이제 환자의 이제 결과가 좋아야죠.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뤄야 되고 암을 제거하겠다. 그 목표를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에 환자가 잘 어떻게 회복할 거냐는 건데 예를 들면 당연히 회복 과정만 놓고 본다면 흉곽경 수술, 로봇 수술이 개용술보다 월등히 좋은 거는 당연한 거지만 네. 흉곽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로 못하는 수술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수술들. 그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암을 제거를 잘 해야 되는 거니까 네. 회복할 때 환자가 좀 힘들고 입원 기간이 길고 폐렴이 위험하도 암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제거하려면 개용술도 선택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수술로만 보자면 결과는 모든 수술법이 다 비슷한 건가요? 뭐 로봇 수술과 흉곽경 수술은 뭐 코스가 비슷합니다. 합병증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거 비슷한데 개용술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무래도 입원 기간도 길고 환자도 좀 더 많이 아파하고 합병증도 폐렴도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비교적 고정적인 수술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흉 수술을 하자고 하면 뭔가 내 상태가 좀 심각한가?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흉곽경은 좀 안심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미 환자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뭐 흉곽경 수술, 로봇 수술 이게 더 좋다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네네. 제가 환자분은 네. 내가 흉곽경 수술을 시도하겠는데 수술하다 보면 개음술로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상당히 이제 실망하시죠. 그렇죠. 왜냐면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어려운 케이스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보다 좀 암을 제거하고 재발이나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할 텐데 그 폐암 수술을 한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수술할 때 중요한 게 딱 두 개인데요. 네. 하나는 수술 시간이 짧아야 돼요. 수술 시간 짧아야 되고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 조절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어려운 케이스를 만났을 때 흉곽경 수술로 6시간, 7시간에서 흉곽경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개음술로 3시간 만에 수술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마취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술 후에 심호흡하고 기침해서 이 객단 배출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수술 끝날 때 그 늑갈진경을 마취하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안 아프게 무통주사 놓고 진통제 주고 이거를 얼마나 잘 프로토콜을 잘 짜서 잘 환자한테 전달하느냐가 스스로 또 폐렴합병증을 잘 줄일 수 있냐 없느냐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상태상 개흉 수술을 했을 때도 좀 재발 위험이라든지 전이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암이 진행된 분들이 개흉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조기 폐암 환자분들이 개흉술로 진행되는 경우 없어서 그냥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개흉술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재발 잘하겠죠. 병기가 나쁘니까요. 자, 그 어떤 방법이든 수술이 진행되었을 때는 회복까지 시간이 뭐 짧든 길든 걸릴 텐데 폐는 뭐 운동이라든지 숨찬 증상에는 예민해질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른 만큼 뭐 개음술로 하든 흉곽경으로 하든 폐를 자른 만큼 이제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폐 기능이 떨어지죠. 그런데 개음술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폐 기능이. 왜 그러냐면 통증 때문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숨 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이 갈비뼈 통증 때문에 개음술로 하신 분들이 수술 이후에 폐 기능이 훨씬 더 떨어지고요.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이제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개음술 하신 분들도 다 그 통증들을 극복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은 흉곽경 수술을 하던 개음술을 하던 폐 기능의 손실은 내가 얼마나 잘랐냐에 이제 달려 있지만 막 수술 직후의 폐 기능을 우리가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느냐는 흉곽경 수술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운동은 좀 삼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운동을 오히려 우리가 격려합니다. 물론 이제 이 운동이라는 개념이 뭐 나가서 막 달리기 하고 줄넘기 하고 이런 운동이 아니라 이제 걸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좀 움직일 수 있게 수술했으니까 우리가 폐암 수술했으니까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고 나는 이제 환자야 이러고 그냥 누워서 그냥 밥 떠다 주면 밥 받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식판도 들고 날라서 갖다 놓고 나와서 걷고 심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회복이 훨씬 더 빠르고 퇴원해서도 집에서 가만히 쉬시는 게 아니라 앞에 공원에 나와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한 바퀴씩 도시고 자꾸 움직여야 통증 조절도 빨리 되시고 환자분의 폐 기능도 빨리 보존될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을 좀 더 하는 게 낫다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가래가 좀 나오고 막 이렇게 기침을 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에 또 예민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또 다른 위험 신호가 혹시 될 수가 있나요?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수술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기침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답답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많이 아프니까 이제 할 때마다 옆구리가 터질 듯이 아프니까 이제 속상한 거죠. 환자분들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진 가면은 기침한다고 흉내를 엄청 내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잘 격리해서 기침하게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퇴원하시고 외래에서 만나면 환자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기침이 갑자기 발작적으로 막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폐를 자르고 이제 꼬매놓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다 내시경 수술, 뭐 로봇 수술 하니까 뭐 사람 손으로 실로 꼬매는 게 아니라 철심으로 꼬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약간 이물감 같은 것들이 남아요. 그래서 신경들이 여기다 약간 이물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건 반사에 의해서 뱉어내게 하려고 이제 마른 기침들이 갑자기 확 쏠려서 나오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흉부 수술에 있어서 특히 폐암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흉부 CT인가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흉부 CT를 이제 병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보통 3개월, 초기에는 2년 동안 3개월, 그 다음 3년 동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꾸준히 5년간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혹시 이제 좀 병기가 높다, 재발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머리 MRI를 한 번 더 찍는다든지, 전체 PETCT를 한 번 찍는다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더 들어가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CT들 이렇게 찍는데 PETCT도 찍고요. 그럼 수술적 치료를 하신 분들이 이제 전이 여부를 보는 방사선 노출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CT를 찍었을 때 네. 방사선 노출이 많거든요. 근데 이 노출된 방사선이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의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안 좋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좀 배 아프다고 그래서 CT 찍어봅시다. 가슴 쪽 아프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CT를 그냥 엑스레이 찍듯이 막 찍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암 환자분들은 결국 이제 암이 중요하니까 이게 재발했을 때 빨리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 치료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찬스를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은 CT를 찍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서는 뭐 불안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자, 흉부 수술에 대한 방법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뭐 누구나 다 뭐 흉곽경 수술, 로봇 수술 조금 째고 조금 열고 덜 열고 하는 수술을 이제 원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담당 교수님을 이제 믿으셔야 되고요. 그 교수님이 환자분을 봤을 때 환자분은 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구멍을 3개나 4개 정도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수님이 전문가시고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걸 믿고 잘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이라든지 다른 질환에 따라서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결정에 좀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 나이는 결정의 요소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암이 얼마나 이제 많이 침범했냐, 네. 그다음에 유착이 심하냐, 아까 얘기한 임파선이 석탄처럼 딱딱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열 거냐, 아니면 내시경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장효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들으시고 건강365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365.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흡기 감염병 중에 하나인 백일에 대한 위험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발생 위험이 높은 백일해가 늘고 있는데요. 호흡기 감염병인 만큼 백일의 균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더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백일해가 주된 증상이 기침인가요? 100일 동안 기침하는 병이라는 말도 한다면서요. 이 백일의 특성이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성이죠. 그래서 이 질환에 걸리면 100일 가까이 기침한다고 해서 백일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 끝에 구토나 무호흡이 나타날 정도로 아주 심한 기침을 하는 게 특성입니다. 법정 호흡기 감염증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따라서 알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감염 경로가 호흡기를 통해서 균이 전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백일의균 그러니까 뭐 보르데텔라라고 하는 백일의균 감염에 의해서 오는 급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이게 환자가 기침이나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 이거 그럴싸하게 말해서 비말이지 침방울 아닙니까? 네네. 네, 침방울을 통해서 호흡기 전파가 주된 감염 경로고요. 네네. 물론 유증상 감염자의 침이나 콧물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 간접적 전파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주는 침방울을 통해서 호흡기 전파가 위주가 됩니다. 이런 백일의균의 전파력도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백일해는 인간에게만 감염되는 감염병인데요. 전염력이 가장 강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전혀 없는 집단에서 그 한 명이 걸렸을 때 12명 내지 17명까지도 감염시킬 정도로 그 전파력이 매우 강한 그런 질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로 백일의 위험 대상이 아이들인 이유가 있을까요?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미성년자들에게 위험이 좀 높죠? 백일해가 원래는 한 번 걸리면 면역이 쭉 유지가 되는 병인데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걸린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 그런 면에서 백일해 자체가 그러면 나이를 가리면서 전염되냐?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이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전염은 되지만 그러나 성인이나 좀 자란 청소년들은 백일해에 걸려도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문제거든요. 나이가 어릴수록 합병증이 굉장히 중증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백일해 관련 사망자의 대부분을 찾아보면 3개월 미만 영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아무래도 좀 면역력과 관련이 된 거네요. 면역력이 좀 약해서 그렇죠. 그런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일해 자체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다시피 한 실록 증상은 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자극으로 백일해에 걸리더라도 조금 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어린 사람들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정확히 어떤가요? 보통 잠복기가 한 7일에서 10일, 근데 이제 길게 잡으면 3주까지 그 정도 전혀 증상이 없는 잠복기가 있은 다음에 그 비교적 별로 심하지 않은 상기도 감염 증상이 1, 2주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뭐 콧물이 난다거나 눈물이 난다거나 기침을 좀 한다거나 근데 그게 꽤 길게 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뭐 4주 이상 그렇게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토할 정도까지 심한 발작적 기침이 일어나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1, 2주에 걸쳐서 회복되는데 만약에 여기 또 상기도 감염이 하나 더 겹친다 그러면 또 발작성 기침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기간을 대충 다 합치면 100일 정도 됩니다. 그 잠복기 어때요? 그럼 전파력도 없나요? 잠복기에는 일단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감염되는 경로 자체가 사실은 비말, 침으로 인해서 전파가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잠복기의 전파력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기침나라고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첫 번째 증상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가장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를 거쳐서 지침 증상이 나타날 때 말씀하신 대로 발작성 기침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잠복기를 거쳐서 초창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주 정도 지속되는 별로 심하지 않은 보통 감기 증상 이런 게 1, 2주 그러니까 좀 오래 가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나가면서 기침이 점차로 확 심해지면서 기침 끝에 이렇게 훅 하고 왜 끌리는 소리 막 꺽 하면서 그렇게 심한 기침 그런 것을 우리가 발작성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표현을 숨을 들이쉴 때 높은 소리에 우핑 사운드라고 영어로는 표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기침을 하기 때문에 기침하는 동안에 특히 소아나 아기의 경우는 아예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 토하고 그리고 탈진이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로 기침인가요? 그 외로 좀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심각한 시기, 그 4주 정도 지속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기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산소가 가지 않으니까 청색증이 생기거나 기관지 폐렴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저산소증, 뇌손상 이런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청색증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100일에 의한 합병증 그 위험도 많이 높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합병증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물론 다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왜 기도 감염의 합병증으로 가장 꼽는 거 있잖아요. 폐렴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중이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호흡기 감염의 그 말하자면 감염 후유증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기관지 폐렴, 그다음에 무기폐라고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숨이 잘 안 들어가니까 폐가 찌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폐기종이나 혹은 기존에 결핵이 있었다면 그게 악화되기도 하고 또 목 뒤쪽과 중이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게 염증이 들어가면서 막히면 중이염이 발생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도 감염 합병증이 될 거고요. 그것 이외에 사실은 100일에 사망까지 가는 중요한 합병증들은 심한 기침으로 인해서 기침할 때 우리 왜 굉장히 힘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슴과 복압이 증가가 엄청 되죠. 그러면서 바로 기침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무호흡이 되고 청색증도 올 뿐더러 그걸로 인해서 저산소증 그리고 경막하 출혈이라고 뇌 안에 출혈도 생길 수 있고요. 네. 출혈로 인해서 경련도 일어나기도 하고 속발성 2차성으로 뇌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힘이 너무 가해지니까 코피가 난다거나 그다음에 아래 눈꺼풀이 퉁퉁 붓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이런 그 설사라든지 구토라든지 아니면은 혀밑이 헐어버린다거나 그다음에 너무 압력을 주니까 탈항, 탈장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지만 특히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사망률하고 관계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심한 감기련이 할 것 같은데 되도록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잠복기 이후에 초창기 감기기처럼 오는 1, 2주 정도 진행되는 기간에는 사실 증상 자체는 감기하고 매우 비슷하거든요. 네, 물론 이때 전염력은 제일 높습니다. 콧물 재채기 많이 나오고요. 근데 기침이 금방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진다. 이럴 때는 빨리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진짜 발작성 기침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게 돼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100일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상기도 감염일 때 뭐 혈액이나 여러 가지 검사는 기본적으로 염증 여부를 보는 검사가 되겠고요. 100일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환자의 그 비인두에서 흡인액 그러니까 검체를 뽑아서 균을 배양 분리해서 키우거나 아니면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유명해진 거 있어요. PCR 검사. 네네. 그러니까 중합효소 연쇄 반응으로 유전자를 검출해서 진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배양 분리해서 키우거나 아니면 PCR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100일의 균의 감염이 확인이 되면 무조건 격리인가요? 학교도 보내지 말고? 맞습니다. 전염력이 아까 엄청나게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초기에 전염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100일애가 감염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바로 뭐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던 아기들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 기간 동안 등교나 등원 가지 않아야겠죠. 네. 일단 집에서 격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100일의 환자 접촉한 어른들의 경우 혹은 뭐 어린이들의 경우도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같이 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어린 그 영유아기에서는 입원 치료가 또 때론 필요하기도 하겠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3개월 미만의 영아다.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 뭐 심폐질환이나 신경질환이 있는 소아의 경우는 합병증에 의한 2차 건강 문제로 사망까지도 쉽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너무나 어린 영아의 경우는 그것 자체 100일애라고 진단이 붙으면 좋아질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한다면 치료제는 항생제일까요? 네, 세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 항생제를 발병 초기에 투여하면 전염력도 빨리 줄어들 수 있고 증상 호전을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기나 발병 14일 이내에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이라든지 에리스로마이신 같은 거를 투여하게 되는데요. 뭐 항생제가 일단 세균이기 때문에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뭐 그거 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거나 또 공기 중에 습도를 좀 유지해서 기침을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숨을 잘 못 쉬고 그럴 때 아기들의 경우는 기도를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좀 걱정이 항생제가 좀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돼요. 맞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어쩌겠습니까? 백일의 자체가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봐서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의 경우에 그렇다면 백일에 대한 예방접종 좀 미리 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왜 DPT 유명하잖아요. 아기들 나오자마자 기본 그 예방접종 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DPT의 경우는 이게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일단 3회 기본 접종 우리 2, 4, 6개월 다 외우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애기 엄마들 다 맞아요. 아시고. 예. 그래서 3번은 기초 접종이고요. 그다음에 생후 15 내지 18개월 한 1살 반 정도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만으로 4세 내지 6세 사이에 또 한 번 추가 접종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하셔야 되고 그 후에는 뭐 T대비라든지 TD 백신이라고 조금 간략하게 만든 걸로 만 12세 정도에 추가 접종하는 거 요게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기본 100일의 예방접종이 됩니다. 예방접종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럼 임신부 뭐 아이를 돌보는 분들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특히나 사실은 이 100일에가 감염을 시키는 원인을 찾아보면은 가족 내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어른들은 증상이 별로 뚜렷하지 않으니까 100일에 걸렸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다가 감염을 시키면 워낙 감염력이 강하니까 처음 이제 이 균에 노출되는 아기들은 그냥 100% 감염된다는 느낌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라든지 아기를 돌보는 분들 뭐 이런 뭐 유아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기 돌보는 이들 이런 분들은 T대비라는 그러니까 이게 맞춘 그런 100일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아이들의 경우에는 100일을 하잖아요. 2, 4, 6개월 이렇게 나눠서. 근데 성인 보호자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2, 4, 6개월 이렇게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력이 전혀 없었던 40세 이사 성인은 T대비를 한 번 접종한 후에 TD를 2회 접종하는 그런 코스를 사용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본 접종을 예전에 했었다. 나 어릴 때 받았다. 네. 그러면 10년 이상 경과했을 때마다 그 T대비를 접종하고 그다음에 10년마다 TD를 한 번씩 접종하니까 이거 약간 약식으로 돼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어쨌건 100일의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맞아야 네. 되는 거네요, 꼭. 먹긴 맞아야 됩니다. 자, 100일의 감염이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데. 그러면 예방이 있을까요? 이제 감기랑 비슷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뭐 완벽한 예방이라고 말하기는 좀 우습고요. 네. 환자 가족이나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했을 때 예방적 화학요법이라고 항생제 투여를 고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100일이라고 확진된 사람하고 내가 확실하게 접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경우는 항생제를 투여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심하게 앓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린이나 영아한테 전염시키는 거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예방접종이죠. 무슨 뭐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백신 그런 거를 성인한테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고 이런 식의 예방은 필요할 경우에 접촉 이후에 항생제 투여를 고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내에서 2차 발병률이 80%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특징적인 100일의 소견이 안 나타나는 어른이나 성장한 청장년 아니면 어린이, 좀 성장한 어린이의 경우가 소아에게 주요 감염원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방적 항생제 요법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증상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딱 요 증상이다. 어떤 증상일 때 이제 100일에 대한 확인을 해보러 제가 병원에 가야 될까요?
성인의 경우 드물게 2주 이상 계속되는 만성 기침이 있을 때 100일에가 한참 유행할 때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흔하게 그걸 먼저 검사하지는 않긴 합니다. 우리가 결핵을 검사하긴 하죠. 네.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어린이나 뭐 영유아의 경우 쉽게 호전되지 않는 감기 증상이 조금 오래 간다. 감기약을 쓰고 그러는데도 3일, 4일, 5일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럴 경우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배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PCR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진이 됐을 때 역시 격리시키는 것도 날짜 맞춰서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면역력을 먼저 기르는 게 제일 예방법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효는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끝곡으로 이승환의 천일 동안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